네, 이번 시간에는 육효의 기초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육효 이론을 이제 본격적으로 공부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이제 그 기초적으로 알고 있어야 될 개념들을 정리해 보는 시간이 되겠는데요. 우선은 이제 육효가 그 주역의 괴를 기반으로 시작을 하기 때문에 주로 8궤와 64궤에 대한 내용이 주가 되겠는데요. 거기에다가 이제 그 납갑을 붙여서 그 지지의 그 생극 재화 작용을 또 보기 때문에 오행의 생극재화, 또 더 나아가서 음양의 구분 이런 것들을 다 알고 있어야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육효 이론을 차근히 배워 나갈 수 있게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음양 오행에 관련해서는 뭐 모든 동양학, 모든 술수학의 다 기본이기 때문에 이미 뭐 많이들 알고 계실 것으로 생각이 돼서요. 이렇게 자세한 설명보다는 이제 알고 있는 거 다시 한번 정리해보는 그런 시간으로 하겠습니다. 제일 먼저 이제 우리 음양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이제 그 보통 이런 키워드들로 음양을 좀 구분해 보는데요. 뭐 예전에 처음에 음양이 생길 때는 이런 언덕에 해가 비치면 해가 비치는 양지 쪽을 양이라고 하고 이 그늘진 그늘진 쪽을 이제 음이라고 하기 시작을 해서 이렇게 음양을 구분하기 시작을 했죠. 그래서 우리 이제 지구상의 모든 현상들 또 사물들 또 어떤 보이지 않는 기운일지라 할지라도 다 이렇게 음양으로 나눠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그 태양을 양으로 본다면 상대되는 달을 음으로 볼 수 있겠고, 또 하늘을 양으로 본다면 음은 땅이 되겠고요. 또 이제 햇빛이 비치는 낮은 양이고, 깜깜한 밤은 음이 되고요. 또 이제 움직이는 거, 역동적인 거, 또 강한 거, 이런 것들은 다 양의 기질로 우리가 보고, 상대적으로 고요하고 정적인 거, 좀 약한 거, 이런 것들은 음으로 보는 거죠. 사람을 나눈다면 이제 남자를 양으로 보고 여자를 음으로 볼 수 있고, 수는 이제 홀수가 양이 되고 짝수가 음이 되고요. 또 이제 뭐 환한 거, 이런 것들을 양으로 본다면 어두운 거, 이런 것들은 음으로 볼 수가 있겠죠. 그래서 이외에도 뭐 여러 가지로 음양을 구분할 수가 있는데 어떤 그 양의 성질, 음의 성질 이런 것들만 잘 알고 계시면 어떠한 사물이나 사건도 다 음양으로 구분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음양에 대해서는 뭐 다른 서적이나 이미 선행학습이 많이 계실 것 같아서 이제 정리해 보는 정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오행을 또 알고 있어야 돼요. 육효를 하시려면. 그래서 오행은 뭐 목화, 토금, 수로 5가지 요소죠. 그래서 이 오행의 특성을 좀 구분해 보면 목의 성질, 화의 성질, 토의 성질, 금의 성질, 수의 성질, 이런 그 성향 같은 것들을 좀 알고 계시면 나중에 이제 어떤 사건 같은 걸 이렇게 해답을 유추해 낼 때 이 오행의 특성과 관련을 해서 응용해 볼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오행의 특성에 대해서는 좀 자세하게 자유자재로 할 수 있도록 숙지해 두시는 게 좋고요. 이 육효에서는 우리는 특별히 이 지지를 씁니다. 자축인묘 진사오미 하는 이 지지를 가지고 이제 육효궤에 붙이는 걸 이제 납갑법이라고 해요. 그래서 이 지지를 쓰게 되고, 지지의 각각의 그 오행이 뭐냐, 또 음이냐 양이냐 하는 걸 가지고 우리가 생극재화를 따져볼 것이기 때문에 지지, 또 이 지지가 수에 속한다, 신유는 금이다, 이런 것들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되겠죠. 그리고 이제 숫자도 좀 알고 계시면 좋고요. 그래서 이 그 납갑을 보고 어떤 실제 숫자를 다시 또 유추해낼 경우가 있어요. 그래서 그 관련된 숫자들 알고 계시면 좋고요. 뭐 천간은 육효에서는 쓰이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전반적인 오행의 특성은 알고 계시는 게 좋겠고요.
자, 오행의 상생상극도 분명하게 알고 계셔야 될 부분입니다. 이제 육효 이론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이 쓰이는 부분이에요. 생을 받느냐, 극을 하느냐, 뭐가 뭐를 생조해 주고 있느냐, 그렇기 때문에 오행의 상생상극에 대해서는 뭐 충분히 알고 계셔야 되겠죠. 그래서 뭐 아시다시피 상생도고 이게 상극도고요. 그래서 목생화, 화생토, 토생금, 금생수로 흘러가는 거. 예, 그리고 상극은 목극토, 토극수, 수극화, 화극금 이렇게 돌아가는 거. 그리고 각각의 그 오행에 대한 숫자 알고 계시면 되고요. 자, 그리고 우리가 이제 팔괘를 알아야 되죠. 육효를 하려면 그래서 이제 이거는 팔괘의 생성도인데요. 태초에 어떤 그 무국이라고도 할 수 있는 태극 어떤 것에서 이제 시초에 음양으로 갈리기 시작을 하죠. 그래서 음이냐 양이냐 갈리게 되고, 그 다음에 이제 양쪽에서도 양이면서도 양 안에서 음양이 또 나뉠 수가 있죠. 그래서 여기서는 양이지만 음인 거, 양 속에서도 양인 거. 저쪽도 마찬가지로 음이지만 음 안에서 다시 또 음양이 나뉠 수 있다. 그래서 음 중에 음인 거, 양인 거.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네 가지 사상으로 구별이 됩니다. 그래서 태음, 소양, 소음, 태양 이렇게 사상. 예. 또는 이제 태음을 뭐 노음이라고도 하죠. 노음, 노양 이렇게도 읽는데요. 예, 그래서 이렇게 사상이 되고, 여기에서 다시 자, 이 괴에서도 다시 또 음양이 분리될 수 있죠. 태양에서도 음인 게 있고 양인 게 있고, 또 소음에서도 다시 또 음인 게 있고 양인 게 있고, 이런 식으로 음양으로 다시 나뉘어서 총 8가지가 나온 것이 팔괘가 됩니다. 그래서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, 예, 그래서 이렇게 태양이지만 거기에서도 또 양인 괴, 건천괴가 되고요. 태양이지만 그 중에서 음의 성질을 가지는 거, 태금괴가 되고요. 그래서 이렇게 이제 괴가 생성이 됐는데, 이 괴가 다시 또 한 짝을 더 만나면, 이 밑에 하나의 괴가 더 붙게 되면 이제 64괴가 되는 거죠. 그래서 우선은 이 팔괘 고유의 하나하나의 어떤 특성 같은 것도 좀 잘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이 필요하고요. 또 64괴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고요. 육효 이론에서는 우선은 이제 뭐 밑에 효를 6개를 쓰게 되는데, 이렇게 해서 이제 전체가 64괴 중에서 어느 한 괴가 되지만, 해석을 하다 보면 이렇게 나눠서 뭐 이거는 뭐 내괴, 이거는 외괴, 뭐 내부적인 상황, 외부적인 상황 그런 식으로 나눠서 볼 때도 있고요. 그래서 그럴 때는 이제 요거 하나, 요 팔괘, 요거 하나에 요 팔괘, 이 각각의 특성도 좀 알고 있어야 응용하기가 좋습니다. 물론 이제 육효 이론에서는 납갑의 그 생극재화에 충실해서 판단은 하게 되겠지만, 기본적인 이런 괴의 특성도 미리 알고 있으면 훨씬 더 이 괴상을 알아보는데 도움이 될 수 있죠. 그렇기 때문에 팔괘의 어떤 그 속성, 성질 이런 것들도 좀 알고 계시면 좋고, 더 나아가 이제 64괴에 대한 어떤 이해도 필요합니다. 그래서 이거는 이제 다시 그 팔괘를 좀 보기 좋게 정리해 본 거고요. 그래서 우리가 이제 팔괘 그 하나하나의 의미를 조금 알아보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팔괘의 의미는 그러니까 이 용어들로 외우기보다는 어떤 그 건괴하면 건괴의 어떤 이미지라고 그럴까요? 건괴의 느낌, 건괴의 성정, 예, 이런 식으로 좀 이해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. 그래서 그 팔괘 각자의 어떤 속성 같은 것들을 좀 알고 계시면 나중에 이제 육효 이론을 통해서 해석할 때
어떤 그 바탕이 되는 이미지를 연상할 수 있기 때문에 응용하는 데 훨씬 도움이 되죠. 팔괘를 우리가 하나씩 좀 살펴보면요. 먼저 이제 건꾀는 이제 그 팔괘 모양은 이렇게 되죠. 그리고 우리는 이제 육효에서 쓸 때는 이렇게 세로로 쓰기 때문에 이런 모양이 됩니다. 그래서 이 건꾀는 뭐 전부 양꾀로 구성이 돼 있어서 그야말로 양 중의 양이죠. 그래서 강건하고 뭐 또 그 밝고 광명한 거, 또 높은 하늘, 또 이제 가족 중에서는 제일 높은 사람이니까 아버지, 또 신체 중에서도 제일 높은 거니까 머리, 또 이런 그 강건하고 밝고 그런 것들을 연상해서 어떤 가축으로 대비하자면 말, 예. 또 오행의 속성으로 보자면 이제 금인데 좀 양금에 속한다고 볼 수 있죠. 그리고 택괴는 자, 좀 그 상대적으로 좀 그 견실하고 기쁜 거, 또 우리 그 가족으로 보면은 뭐 셋째 딸, 좀 어린 여자, 보통 이거 그 택괴가 들어있는 괴의 효사 같은 걸 보면 좀 이렇게 뭐 어린 여자아이가 이렇게 기쁘게 웃는 거, 뭐 그런 것들이 연상되는 그런 효사들도 자주 보여요. 그래서 이렇게 택괴는 좀 그 기쁜, 견실한 거, 뭐 이런 거, 그 다음에 입, 예, 그 신체 구종 중에서 입, 그 다음에 가축 중에서는 양, 예, 그리고 금이긴 금인데 좀 이제 연한 금이라 그래서 이제 음금으로 분류하고요. 그래서 건괴가 양금이라면 음금, 택괴는 음금으로 분류하고요. 그 다음에 리괴, 택괴 모양은 밑에서부터 이렇게 하고 이렇게 되겠죠. 자, 리괴는 중간이 비어 있는 이런 형상이 되죠. 그래서 좀 불이 환하게 비추는 상, 또는 그 뭐 밝은 태양, 그야말로 화를 얘기하고요. 가족 간에는 둘째 딸, 그리고 그 좀 문명지상이라 그럴까요? 좀 밝은 거, 문명, 번화한 거, 그런 것들을 의미하고요. 그 동물로는 좀 그 단단한 껍질이 있고 겉은 단단하고 속은 비어 있는 그런 동물을 연상을 해서 뭐 거북이, 또 조개, 예, 그런 것들이 해당이 됩니다. 그 다음에는 진꾀, 예, 진꾀는 양 밑에 있고 그 다음에 음꾀가 두 개가 올라가죠. 그래서 저 진자 자체가 그 우레 진자잖아요. 그러니까 우레가 진동하는 상이고 좀 진취적이고 앞으로 달려나가고 그러는 의미가 있어요. 그래서 그 장남과 연상할 수 있고 우리가 달려나가는 발, 또 동물 중에는 용, 그러니까 이런 기운들이 좀 이렇게 일맥상통하는 기운들이 있죠. 그게 이제 진꾀가 의미하는 그런 기운이고, 오행으로는 목인데 좀 이제 양목. 그래서 진꾀는 좀 이렇게 자라나는 거, 앞으로 나가는 거, 진취적인 거, 이제 막 생동감 있는 앞으로 나가려는 어떤 청년, 그런 것들을 연상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자, 손꾀는 보통 우리 그 공손하고 뭐 겸양한 그런 의미들을 가지고, 원래 지금 손풍이라 그래서 바람풍자를 넣어서 그 바람의 상이기도 해요. 그래서 이 이제 음이 밑에 있고, 예, 양이 위에 두 개가 있고요. 예, 그래서 그 가족 중에서는 장녀, 큰딸, 또 뭐 가축으로는 닭이 연결되는 거고, 그리고 이제 오행으로는 목인데 음목에 해당이 되고요. 그 다음에 이제 감꾀는 저게 구덩이 감자예요. 그래서 뭔가 이렇게
구덩이가 파여 있는데 빠진다는 그런 연상을 갖고 있어서 좀 험난한 거. 예. 그래서 이제 괴 모양은 음이 있고 양이 있고 그다음에 음이 있고. 그래서 이 양이 그 음 속에 빠져 있어서 이게 좀 곤란한 지경이다라고 해석을 한다고 해요. 그래서 그 좀 험난한 거, 어려움에 빠지는 그런 의미도 있고, 또 그에 비해서 좀 견실한 거, 그런 의미까지도 쓸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육감수, 그래서 감수괴라고 해서 수 오행이고요. 직접적으로 그 물을 상징하기도 해요. 그리고 달, 또 아까 그 구덩이 감자라 그랬죠. 구덩이, 이런 것들을 연상을 하고요. 그 다음에 간괴는 간산이라고, 칠간산, 그래서 산을 의미하는 괴입니다. 그래서 정말 그 두텁게 쌓여있는 후중한 산을 연상하면 되고요. 예, 이런 의미를 가지는 그런 괴고, 그래서 이제 오행으로 보면 토 중에서도 양토, 후중한 토, 좀 넉넉하고 흔들림 없고 그러는 거. 대신에 이제 상대적으로 좀 묵직하고 가만히 있다는 의미가 있어서 좀 진취적이지 못하고 뭐가 진행이 안 되고 그런 의미까지도 연상이 되기도 해요. 근데 어쨌든 이렇게 밑에가 땅이 두텁게 있는 그런 형상이고요.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곤괴는 이제 다 음으로 구성된 괴고, 여자의 괴고, 어머니의 괴고, 예. 유순하고 좀 넓은 그 토지 예를 연상을 해서 광활하다 또는 습하다 그런 의미들이 있고요. 토는 토인데 이제 좀 음토로 구분을 하고요. 이런 식으로 이제 8괴 각각의 이것보다도 뭐 더 많은 뜻들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 괴 주역에 관련한 책이든지 8괴나 64괴를 설명한 책들을 좀 더 많이 찾아보셔서 이런 그 의미들을 더 많이 좀 알아두시고 그러셨으면 좋겠어요. 자, 그럼 우리가 이제 8괴 의미나 이런 것들을 알아봤는데요. 우리가 지금 그 주역에서 쓰는 건괴다, 택괴다, 뭐 이렇게 하는 거는 괴명이라 그래서 그야말로 괴의 이름이죠. 괴명이라고 합니다. 그래서 건괴, 택괴, 리괴 이렇게 이제 주역에서 얘기를 하죠.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괴를 표시하는 이런 것들, 이런 것들이 이 자체가 지금 괴의 체가 되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괴체라고 부릅니다. 이런 모양들, 이런 게 이제 보통 우리 괴 모양들이죠. 괴의 표시이기도 하고, 그 다음에 이거는 괴명이고. 이 괴의 어떤 주요한 상, 나타나는 물상을 표시한 이름이 괴상입니다. 그래서 곤괴를 대표하는 어떤 표현하는 상들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거, 간괴도 가장 대표적으로 이 괴를 표시하는 어떤 상,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씩 정해지게 되죠. 그래서 그 곤괴는 지, 간괴는 산, 뭐 감괴는 수, 이런 식으로 이런 것들을 이제 괴상이라고 부르고요. 괴수는 이제 건괴부터 1, 2, 3, 4 이렇게 붙어 있죠. 이게 이제 그 후천 8궤도에서 나오는 수예요. 그래서 이 괴와 연결되는 수입니다. 그래서 이거를 괴수라고 하고요. 그래서 이렇게 다 종합을 해서 자, 이 수, 8, 그다음에 괴명, 곤, 그다음에 괴상치 이렇게 붙여서 읽게 됩니다. 그래서 팔곤지괴, 아니면 괴라는 거 뭐 생략하고요. 팔곤지, 이걸 보면 팔곤지 이렇게 읽는 거죠. 그래서 육효에서는 이제 이런 식으로 읽게 됩니다. 그냥 곤괴, 뭐 지괴 이렇게 읽지 않고요. 이렇게 붙여서. 그래서 팔곤지, 칠간산, 육감수, 오손풍, 사진뇌, 삼리화, 이태택, 일건천. 예, 요 용어를 반드시 암기를 해두시면 좋겠어요. 그래서 입에 붙어서 그냥
건괴 이렇게 나오지 말고 자동으로 일건천 이태택 할 수 있게 계속 외워서 입에 붙게요. 그래서 이거는 아주 입에서 자동으로 나올 수 있도록 외워두셔야 됩니다. 그래서 아예 그냥 이 괴 이름을 다 이런 식으로 암기를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. 예, 이게 지금 복귀 선천 8궤도에서 그 괴의 수가 나온 거를 보여드리려고요. 자, 오손풍이죠. 오손풍 궤, 일건천 궤, 이택택 궤, 뭐 이런 식으로 예, 여기 이 숫자가 여기서 나와서 우리가 그렇게 이제 붙여서 읽게 되는 겁니다.